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일 러시아 크렘린궁 상공에서 무인기가 폭발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대통령 암살을 시도했다며 보복에 나섰지만 우크라이나는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기준금리를 또다시 올리면서 한미 간 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는데요. 우려할 점은 없을지 목요일 경제일기 코너에서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오늘 국회에서 조금 특별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생후 23개월 된 아들을 안고 국회 소통관에 등장한 건데요. 용 의원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선 어린이와 양육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른바 노키즈존을 없애자고 주장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같은 공공시설마저 특별한 이유 없이 어린이의 방문을 제한하고 있고 노키즈존과 같은 적극적인 배제 형태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 곳곳엔 어린이와 함께하기 어려운 차별지대가 많다고 지적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장난감 자동차를 들고 엄마 옆에 꼭 붙어있던 용혜인 의원의 아들은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마이크를 움켜잡기도 했고 엄마 품을 찾으며 칭얼대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자회견은 지연되기도 했고 또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이 모습을 보며 눈살을 찌푸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오늘 기자회견은 단지 불편함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공간에서 아이의 존재를 배제하는 것이 적절한 방식인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요. 아이와 함께하는 것은 늘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용 의원의 말이 조금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용 의원은 2년 전에도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자녀를 국회 회의장에 데리고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며 이른바 아이 동반법을 발의했지만 이 법은 아직도 국회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유럽과 호주, 미국 같은 해외 주요국의 의회에서는 이미 관련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죠. 아이와 함께하는 일상, 법과 제도로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건데요. 우리 사회도 보다 적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주한미군 반환부지에 조성된 용산 어린이 정원이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가 됐어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참석했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주한미군 기지에서 공원으로 재탄생한 용산 어린이 정원 개반 행사에 참석해서 어린이들과 함께 첫 입장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어린이 대표들의 손을 잡고 대형 열쇠 모형을 누르자 이 정원의 주 출입구인 14번 게이트 문이 활짝 열렸는데요. 신용산역 1번 출구 인근에 있는 이 주 출입구는 일본이 한반도 침략 및 병참 기지열을 위해 설치한 한국주차군사령부 정문이었고, 광복 이후에는 미 7사단 사령부 전문, 그리고 사우스포스트에 위치한 벙커 및 121 병원 출입구 등으로 사용됐던 곳입니다. 군악대가 게이트 양쪽에 도열해서 환영 연주를 했고, 윤 대통령 부부가 이 아이들과 함께 천천히 걸으면서 공원에 들어갔는데요. 네. 이 한측 도중 윤 대통령 부부가 지난해 분양받은 은퇴 안내견, 그러니까 새로 입양한 반려동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윤 대통령이 이 한 어린이에게 이 종이 레브라도 레트리버다, 사람하고 친화력이 있다, 뭐 이렇게 그 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가 하면, 네. 뭐 걷는 도중에 또 주변에 여기 축구장, 야구장도 있고 저기 도서관도 있다, 이렇게 어린이들에게 시설을 설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용산 어린이 정원 하니까 정원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잘 안 쓰잖아요. 우리가 공원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입에 다 붙었을 텐데 왜 정원이라고 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일단 환경단체들은 반발을 하고 있네요. 네, 그 녹색연합과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 시민회의 회원들이 오늘 용산 어린이 정원 인근에서 임시개방 반대 그리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발암물질, 독성물질이 공원 기준을 크게 초과했음에도 오염 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용산 미군기지를 공원으로 임시개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즉각 개방을 중단하고 오염자 책임 원칙에 따라 온전히 정화된 땅으로 미군에서 돌려받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터는 환경부의 환경조사 및 유해성 평가 결과 석유계 총탄화수소, 납, 비소, 수은, 크실렌 등 발암물질과 독성물질이 공원으로서 기준을 크게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오염 정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토양환경보전법상 공원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이지만 흙과 잔디로 덮은 채 정원으로 개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이 국민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환경 모니터링을 한 결과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입장인데요. 국토부와 환경부는 이 실외 측정 물질 모두 환경 기준치보다 낮거나 주변 지역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실내도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등 환경 기준에 모두 부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정화 작업이 된 거는 아닌 거죠. 일단 우리 건강에 위해하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뭐 조사를 통해 가지고 측정을 통해서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정부가 설명하는 거지. 예를 들면 토양이 오염됐다거나 이런 것들을 정화 작업이 그런 걸 끝낸 건 아닌 거죠.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당대표는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어린이 안전 헌장 선포식에 참석했다고요. 네, 국민의힘 김기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포럼에서 개최한 어린이 안전 헌장 선포식에 참석했는데요. 김기현 대표는 어린이에게 우리의 미래가 있고 나라의 장래가 달려있다면서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법도 고치고 예산도 하고 정책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처벌 강화도 방안이지만 사전에 예방하도록 조치할 책임이 어른들에게 있다면서, 그래서 음주하면 시동이 안 걸리는 제도를 도입하는 일 등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린이들이 행복한 꿈을 갖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기성세대의 책무라면서 안타깝게도 우리 현실이 그러지 못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돈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회여야 하는데 우리는 생명보다 돈을, 안전보다 이익을 중시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면서 기성세대 책임을 더 깊게 느끼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4월 뒤 열릴 예정인 한일 정상회담 공동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와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7일 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안보, 첨단산업, 과학기술, 청년 문화협력 등 양국 간 주요 관심사를 의제로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오늘 대통령실이 밝혔는데요. 기시다 총리 방한 첫날인 7일, 그러니까 일요일인데 소수천문만 배석하는 소인수 회담에 이어서 확대 회담을 잇따라 열고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입니다. 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 선언이 도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동 기자회견은 하겠지만 거기서 어떤 선언이 나온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협의를 거치고 실제로 정상회담을 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도 혹시 논의합니까? 네, 의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계획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이 국제원자력기구 즉 IAEA 모니터링 외에도 한일 양자 차원의 과학조사가 필요하다. 이게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 아직 양국 간 의제 관련 협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언론인 여러분이 국민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굳이 제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즉 사실상 이 다뤄질 수 있다는 식으로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다만 일본 측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은 이 회담 의제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의제들이 논의되는지 좀 지켜보면 어떨까 싶고요. 민주당은 외교안보 통일 자문회의를 열고 정부의 외교 기조를 비판하는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오늘 그 통일 외교 안보 쪽에 종사했던 학자 또 전직 고위 공직자 등으로 이루어진 네. 민주당의 이 외교 안보 통일 분야 자문회의가 오늘 출범 겸 1차 회의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곧 일본 총리의 방문이 예정돼 있다면서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는 뻔한 정답을 놔두고 일부러 오답을 선택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표는 일본에게는 무한하게 퍼주고 미국에는 알아서 접어주는 호갱 외교를 자처했다면서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외교안보 정책으로 일관해서 한반도를 진영 대결 한복판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공연하게 안 해도 될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서 한반도 안보 위협을 증대시켰다면서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노고로 하고 최대 흑자국이었던 중국은 최대 적자국으로 전환됐고 심지어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 최신 무기 공급까지 공언하는 지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의 시민단체가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사과를 촉구하는 입장을 냈어요. 네, 일본 시민단체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과거 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할 때 과거 식민지배와 관련 직접 반성과 사죄를 표명하고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기시다 총리 방한에 앞서서 오늘 기시다 총리는 자신의 말로 하라 이 식민지 지배의 반성과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사죄를 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 단체는 기시다 총리가 방한해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논의할 것인가가 문제라면서 한국 언론이 기시다 총리의 성의 있는 호응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듣고 실행할 일이 아니라 기시다 총리가 이 기회에 자신의 말로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과연 어떤 입장 낼지 일본 국민뿐만 아니라 한국 국민들도 지켜보고 있다는 걸 기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죠.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 오늘 정부로 이송됐다고 하는데 대통령실이 혹시 입장된 게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하는 건가요? 네,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 사실상 대통령실이 이 가능성을 열어두니까 그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 반응을 오늘 보였는데요. 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법안이 정부 부처로 넘어왔기 때문에 정부 부처에서 의견을 정해야 할 것이라면서 법제처도 심의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잘 수기에 결정하겠다 이렇게만 답변을 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지난 양곡법과 관련해서도 여러 농민단체 의견을 들었지만 이번에는 관련된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면서 이 잘 수기하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시사를 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오늘 정부로 이송이 됐고요. 윤 대통령은 이송일로부터 휴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에 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일은 없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기간 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입장을 내놨어요. 네, 의료계 내에서 이 간호법 제정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지 아닌지 이 논란이 좀 일고 있는데 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간호법 제정이 이 공식적 대선 공약은 아니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간호협회를 방문했을 때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정도의 답변을 했다면서 인터넷 사이트에 공약처럼 올라간 부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식으로 후보가 어떤 협회나 단체에게 약속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간호협회는 오늘 공식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에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온라인 공약 플랫폼인 대선 공약 위키에 간호법 제정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이제 당시 대선 캠프 본부장이었던 지금 원희룡 장관이 네. 그 후보가 직접 약속했다 이제 이런 말을 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거부권을 네. 행사하지 말라고 촉구했는데요. 이 기자들이 이제 그 당시에 취재한 내용을 보니까 대선 후보 시절이던 작년 1월 11일 간호사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3당에서 법안을 발의해서 또 정부가 여러 가지 조정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회로 오면 제가 우리 당 의원들에게 공정과 상식에 합당한 결과가 도출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다. 간호법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근데 혹시 그
간호협회에서 올린 유튜브 영상 보셨어요? 제가 보니까 원희룡 장관이 본부장 자격으로 가서 이게 공식 입장이다 선대위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더라고요.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 철석같이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던데요. 제가 간호협회 동영상은 보지 못했고요. 이 대선 후보 시절, 그러니까 1월 11일 간호협회 간담회는 이게 당시 기자들이 취재를 갔던 이 행사였기 때문에 뭐 이 관련 발언의 이제 질문 답변 내용을 쭉 봤는데 뭐 아주 명확하고 뚜렷한 입장은 아니지만 이제 당시에 이제 그 현장에서 간호협회 관계자들이 입장을 이제 한 두 차례 정도 요구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합당한 결과가 도출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다, 뭐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좀 이제 공감하는 취지의 발언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했던 발언을 기준으로 하면 공식 입장이라고 얘기하면서 간호법 제정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영상을 보니까. 근데 그게 이제 본부장 자격이냐 아니면은 후보 자격이냐. 이거 가지고 또 그렇죠. 뭐 사실 얘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후보 본인이 한데. 얘기한 게 아니면 사실 대선 때 이제 물론 원희룡 장관도 당시에 그 어떤 본부장으로서 물론 캠프를 충분히 대표할 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만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조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원 장관이 자신의 발언이 한 거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네요. 정부가 한상현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네, 뭐 그런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제 이런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예. 정부 고위 관계자가 오늘 연합뉴스 등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국가공무원법상 중대한 위반 사유가 있다고 본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8조를 보면 이 방통위와 신분보장과 관련해서 방통위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면직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정부는 이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직무를 위반해서 면직 대상이 된다 이런 입장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한 위원장이 지금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과 관련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이상임 방송통신위원회 신임 상임위원이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따라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이상인 신임 방통위원이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방통위도 위원회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 직속 중앙행정부처이기 때문에 대통령 국정 운영 철학에 따라 운영되는 게 맞다 하면서 이 새로 출범할 6기위원회가 선임되면 잘 협의해 방통위가 책임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고로 그 앞서 말씀드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즉 방통위법의 내용을 보면 이 법안의 목적 1조에서 이 법안의 목적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 권익보호와 공공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중앙행정기관이라는 규정은 법 3조에 있는데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 그러니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선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해당 사항 중에는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이상인 상임위원의 발언과 법률 내용이 배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성을 보장하는 기구로 돼 있는데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원래 설립 취지하고는 좀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이상인 상임위원회 말은 대통령 직속의 중앙행정부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방통위원인데 내가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따라서 이 방통위원 역할을 잘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면 좀 별 문제겠지만 이 방통위가 중앙행정부처이기 때문에 국정 철학에 따라 운영돼야 된다 이제라고 얘기한 거는 방통위법의 설립 목적에 이제 1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 독립적 운영이라는 부분과 좀 어쩌면 이 법의 이 재정 목적 같은 것을 좀 정확하게 이해한 상태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은가, 뭐 그런 의문이 제기될 수는 있을 것 지난번에 같습니다. 감사원장인가요? 누가 또 비슷한 얘기를 한번 해가지고 논란이 됐던 적도 있었는데 감사원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네, 감사원 당시에 고위 간부가 감사원도 사실 대통령 직속기구로 돼 있는데 그것도 역시 독립적 운영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것이라서 논란이 됐던 건데 그것도 앞으로 논란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야당이 추천한 최민희 상임위원 지금 어떻게 임명이 안 되는 건가요? 네,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요. 예. 그 원래 방통위는 5인 체제인데 지금 법을 보면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명은 국회 추천을 받는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 그러니까 여당이 1명 그리고 그 외의 교섭단체가 이 2명을 추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안형환 이제 전 부위원장의 지금 후임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최민희 전 의원을 후보로 추천한 상태인데요. 안영환 전 부위원장은 원래 그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어서 네. 근데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이 야당이었던 시절에 이제 야당 몫으로 추천이 됐던 건데 그 사이에 정권 교체가 되면서 지금 여야가 입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우리가 야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야당 몫은 이제 우리가 추천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이고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는 안영환 전 부위원장 그러니까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추천한 거기 때문에 그 후임은 지금 그 추천권을 국민의힘이 가져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요. 네. 지금 이런 자격 요건 논란이 지금 계속 일면서 법제처 유권 해석이 지금 아직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것도 뭐 한 2달 정도는 걸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임명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상희 위원이 임명이 되면서 어쨌든 5명 중에 4자리는 채워졌기 때문에 뭐 지금 어떤 그 실제로 심의나 이런 운영하는 데는 큰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금 위원 수는 지금 그 보충이 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익 위원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사실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법원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문이 열렸다고요? 네, 대장동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 이 민주당 일부 권리당원들이 낸 이런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신문이 오늘 있었는데요.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 심리로 열린 이 신문에서 이 권리당원 측 대리인은 이 대표는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게 명백하고 예외 규정 등 절차를 적용하는 과정에도 하자가 있다면서 개인적 수사와 재판 등 법률적 위험을 당에 전가하는 방법으로 당대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 그러니까 이 대표의 법률 대리인은 최고위원회의와 이 당무위원회 소집 의결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을 했고요. 예.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본안 판결이 나기 전에 직무를 정지할 경우 민주당 업무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고 전세 사기 등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에 3주 안에 추가 의견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하고 오늘 신문은 종결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보다 먼저 박강원 원내대표 만나는 것에 대해 괴념치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후 서울대병원에서 이 분신 건설노동자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여러 사정으로 어렵다면 원내대표와 만나는 것도 저는 괴념치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대표는 용산 측에서 야당 대표를 빼고 원내대표와 만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명한 것 같다면서 그에 대한 제 입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이 대표는 지금 민생이 너무 어렵고 건설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을 해야 할 만큼 갈등도 심각하다. 또 한반도 평화위기도 매우 심각하다는 등의 지금 정세를 지적하면서 정치를 다시 복원해야 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대화하고 협치해야 한다고 이 같은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은 지난 2일 박강훈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온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와 만날 의향이 있다 이런 제안을 건넸는데요. 이에 대해 박강훈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당대표를 만나는 것이 순서라면서 이제 고사하는 뜻을 밝혔지만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이제 본인보다 이제 먼저 원내대표 간 회동을 대통령 주재로 해도 좋다 이런 뜻을 밝힌 셈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김영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법원이 보석 청구를 허가했어요. 네, 김용전 부원장이 구속 6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오늘 이 김용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가 보석 조건으로 제시를 했고요. 뭐 실시간 이슈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이라든가 증거 인멸을 고려해서 사건 관련 참고인 증인 등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등의 조건도 붙었습니다. 이 김용 전 부원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이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 대선에서 힘을 합쳐줬던 이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재명 대표 모르게 경선 자금을 마련했는지 뭐 이런 질문이 나오자 전혀 따로 준비하지 않았고 원칙에 따라 선거를 치렀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준 부원장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뇌물 등의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됐었던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 또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 지난번에 정진상 부실장도 보석으로 좀 풀려났잖아요. 네. 앞으로 재판을 통해서 어떤 다툼이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회의가 오늘 목요일마다 열리는 거죠. 근데 네. 오늘은 열리지 않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사실 그거 관련해서 오늘 아침까지 국민의힘 지도부가 상당히 약간 답답한 상황이었는데요. 네.
원래 이제 매주 월요일, 목요일에 최고위원회의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오늘은 최고위원회의가 잡히지 않았고 일정 공지가 안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어제 저녁에 이제 이게 태영호 최고위원에게 더 이상 공개 석상에서 발언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최고위를 아예 취소해버렸다 이런 취지의 보도가 나왔는데 당에서 그게 아니고 다른 일정이 있어서 그런 거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했는데 기자들이 이제 그 해명을 고지 듣지 않았던 게 무슨 행사인지를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대통령이 오늘 아까 했던 그 용산 어린이 정원 개관 행사인데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국내에서 하는 특히 이제 대통령실 외부에서 하는 행사는 경호 엠바고 때문에 미리 공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라서 무슨 행사라고 설명도 못 하니까 이게 오늘 조간 몇 군데에도 이게 그 태영호 최고위원 때문에 이제 최고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것처럼 이제 그런 해석이 좀 실리는 사태가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김기현 대표가 오늘 그 기독교 단체를 찾은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좀 약간 억울한 신경을 밝혔는데 이 윤리위 때문에 그러니까 태영호 최고위원 때문에 최고위가 추세한 거 아니냐는 해석이 많다. 기자가 이렇게 물으니까 오늘 일정을 보셨지 않느냐. 아침부터 9시 40분부터 용산 도착해서 계속 공개 행보를 해왔고 사무총장 정책회장 다 거기 있었지 않느냐. 일정상 불가능했다.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 징계 문제 때문에 안 연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은 잘못됐다. 억울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어찌됐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다음 주 월요일이죠. 8일 아마 열려가지고 그때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최근 논란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징계 수위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좀 지켜보죠. 자, 오늘 뉴스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연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암살을 시도했다며 러시아가 보복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러면서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선래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외대 김선래입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크렘린 궁 있는 쪽에 공격을 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실 좀 놀라운 일일 것 같은데요. 지금 당시 상황이 어땠던 겁니까? 네네, 가능할 수가 없는 일이 이제 발생한 거죠. 왜냐하면은 그 크렘린 주변에는 그렇게 완전히 방공망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번에 그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러시아 시간으로 5월 3일,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새벽 2시 반쯤에 2대의 드론이 크렘린 궁을 연속으로 공격했습니다. 크렘린 상공에서 격파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파괴된 드론이 크렘린 지붕에서 불타는 장면까지 촬영돼서 유튜브에 올라왔죠. 네, 그 드론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영상 속에서 이미지만 보아가지고는 어느 것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주로 우크라이나가 사용하는 그 드론은 중국산 무김 5 프로입니다. 네. 그게 무김 5 프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드론인데요. 무게는 한 85kg 되고 중요한 것은 탄소 소재로 만들어져 탐지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가격은 한 약 9,499달러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가격도 별로 비싸지도 않은데. 네네. 이 지금 크렘린 궁을 공격할 정도, 만약에 진짜 사실이라면 크렘린 궁을 공격할 정도다. 드론이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지난번에 이제 북한이 또 드론 보내가지고 서울 상공을 해집고 가는 일도 있었잖아요. 그게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일단 우크라이나 입장은 뭡니까? 우크라이나는 이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번 드론 공격이 러시아 일부 강경 세력에 의한 자작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직까지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 소행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 증거를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러시아는 어떤 입장입니까? 러시아는 확신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네, 러시아는 이번 사건의 정확한 진실을 알 수가 없는데, 왜냐면요,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데, 상황을 들여다보면은, 러시아 군부 내에서 자작극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그렇다고 아니라고 보기도 힘든데, 러시아 내부의 일부 강경 세력이 확전을 목표로 해서 기획된 사건일 수도 있다는 시각은 있습니다. 네, 그런 시각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러시아 내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하고 있죠. 우크라이나가 진짜 푸틴 대통령을 노리고 크렘린까지 공격한다는 것에 대해서
러시아의 그 제야라든가 아니면 일부 강경파들은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진짜 공격을 시도한 거라면 네. 푸틴 암살이 주 목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위협을 주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우크라이나가 이 정도 공격을 해서 푸틴 암살을 하겠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사실. 네. 제가 그 유튜브 동영상을 봤더니까 크렘린 상공에서 폭파했는데 폭파한 정도 그 수준이 사실 그 치명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쪽에서 계획된 공격이었다 할지언정. 네. 푸틴 암살이라는 목적이었다기보다는 러시아에 대한 경고성 공격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너희를 어디 때릴 수 있다. 이런 어떤 경고, 크렘린까지도 이제 타격이 가능하다는 그런 어떤 내용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거 들여다봤을 때는 러시아 자작극이라기보다는 러시아 내에서 친우크라이나 세력의 사보타지가 계속 연이어가지고 이루어져 왔거든요. 5월 9일이면 이제 러시아의 전승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크렘린 주변에 있는 모든 부분이 다 봉쇄가 돼 있어요. 전승 기념일 행사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게 제가 봐서는 사보타지일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둡니다. 네. 지금 이거 뭐 일종의 진짜 암살이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면 상대국을 거의 간담을 서운하게 할 만한 그런 일이잖아요. 네, 일종의 심리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러시아는 굉장히 흥분하고 있네요. 네네. 젤렌스키 대통령 암살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고요? 네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 흥분해가지고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 하면은 러시아 내에서 강경파들이 주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러시아 하원 의장 같은 경우는 젤렌스키 정권과 이제 더 이상 협상이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러시아 공산당 같은 경우는 마지막 레드라인도 넘었다. 그 다음에 러시아 정의당 당수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들의 벙커를 타격할 무인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러시아 안보회의 부의장 전 대통령이죠.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가장 무서운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제거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 러시아가 추가 테러를 한다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본격적인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보복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에다가 80몇 발의 그 미사일을 갖다 때렸지 않습니까? 아마 내일도 또 때릴 텐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만약에 러시아가 젤렌스키 정부를 제거하려거나 아니면 젤렌스키를 갖다 암살이 목적이었다면은 벌써 옛날에 벌써 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크라이나 현재 방공 시스템은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이라 그러죠. 킨잘을 갖다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갖다 막을 수 있는 현재 지구상의 방공 시스템이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가 젤렌스키 대통령의 그 측근, 그러니까 핵심부, 지도부를 제거하려고 했다면은, 키예프의 지하 벙커를 때렸을 겁니다. 그런데 때리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푸틴 대통령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처음서부터 모종의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 하는 그런 추측이 계속 나오고 있죠. 우리는 서로 암살하려고 시도하지 말자, 이런 겁니까? 네네. 왜냐하면요, 전쟁이 터지자마자 몇 개월 지난 다음에, 푸틴 대통령하고 베넷 이스라엘 전 총리가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베넷 전 총리가 물어봤답니다. 젤렌스키 생명을 노리느냐 물어봤을 때 푸틴 대통령이 그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절대 나는 젤렌스키 생명을 노리지 않는다. 그 약속까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추론이 가능한데 만약에 크렘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직접적으로 계속 타격을 한다 이러면은 아마 이 약속은 없었던 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일종의 신사협정 같은 걸 맺었던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깼다고 판단해서 본격적으로 암살에 나서거나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건데 그 핵무기 사용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핵무기 사용 카드를 꺼내 들기도 하죠. 자주. 작년부터 핵 사용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에 대해서 계속 언급한 것은 결국은 러시아 군부 내 강경파들의 주장입니다.
그들은 계속 핵을 사용해서라도 우크라이나를 빨리 제압하자 이런 얘기를 작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러시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재래식 군사력만으로도 충분히 전쟁 지속이 가능합니다. 굳이 핵무기까지 쓸 이유가 없죠. 네네.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가 핵을 사용하게 되면 그 문제,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감당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나마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중립적인 국가들, 그러니까 서방 측에 서 있는 국가 50개국 말고 나머지 170개 국가는 러시아 측엔 아니더라도 중립적인 그 국가들이거든요. 네. 그들이 전부 다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런 어떤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러시아는 핵을 쓰는 경우는 마지막 순간일 겁니다. 러시아 존립이 위태할 때. 네네. 그때는 뭐 핵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긴다는 게 이게 사실 처음부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핵을 가지는 러시아. 마지막 순간에 핵을 써버리면은 우크라이나는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핵 사용 같은 경우는 마지막 수단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당초 뭐 서구 언론들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가 봄철 때 반격에 나설 것이다, 대대적인 공세를 펼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지금 드론 공격하는 이후에는 우크라이나가 대륙 반격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전쟁의 양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우크라이나가 반격한다는 얘기는 이제 계속 나오고 있었죠. 네. 반격을 계속 준비하고 있고. 네, 그 반격의 전초전으로서 지금 현재 지난 일주일 동안에 드론 공격이라든가 하는 사보타지, 그다음에 열차 폭파 사건 이런 거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와 있었고요. 예.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을 해도 별로 얻을 게 없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미국의 오스틴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 대반격 작전을 위해 가지고 230대 탱크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 우크라이나 9개 기갑 여단, 그 다음에 4만 명의 8개 돌격 여단 병력이 준비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에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지속해오면서 많은 물자를 소모했고요. 병력도 소모해가지고 네. 지금 현재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요. 지난 9월부터 집결된 30여만의 병력, 예비 병력을 어디다 투입했냐면 돈바스 지역 방어망에다가 투입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견고한 방어 진지를 구축해 있는데 만약에 이 방어 진지를 갖다 뚫으려고 러시아군이 시도하고 공격한다면 대반격이라 그러죠. 네. 그게 성공한다면 괜찮은데 실패한다면 그 충격은 대단할 거라고 보는 게 이제 미국과 나토의 이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에서는 이 어려운 어떤 그 대반격보다는 기존의 8개 여단, 준비된 8개 여단을 방어망에 투입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그 나토의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미국 정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지원해도 우크라이나가 돈바스에 교착된 전선을 뚫을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좀 냉정하게 우리가 전쟁의 양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마지막으로 이거 좀 여쭤볼게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지금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뭐 화해 중재, 뭐 평화협정 맺을 수 있도록 뭐 중재 역할을 자임하기도 하고 뭐 일종의 리더십을 드러내기 위한 전략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이번에 이제 크렘린궁을 이렇게 뭐 드론으로 공격한 거나 이렇게 해서 위기감이 증폭될 경우에 평화협상은 물 건너 가는 겁니까? 네, 평화협상은 지금 진행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사실 작년 3월 달에 평화협상이 있었습니다. 예. 작년 3월 달에 투르키에서 평화협상을 여러 번 이제 조정을 했는데 그것이 중단이 됐죠. 그 이후로 지금까지 평화협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평화협상이 당분간도 굉장히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하고 통화를 했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까지는 이제 전쟁 종식 평화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예.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러시아 편에 서가지고 러시아를 지지해온 게 사실입니다. 예. 이걸 아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전화했다는 거. 이것은 곧 평화 프로세스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노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만약에 중국이 그 젤렌스키 대통령의 의지대로 평화 프로세스에 개입하고 거기에다가 미국이 어느 정도 반응을 한다면 이제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좀 먼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 뭐 드론 공격
뭐 우크라이나가 부인하고는 있기는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전쟁이 더 격화되거나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하는 쪽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선래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교수였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읽기 경향신문 박병렬 경제부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기준금리 0.25%포인트 또 올렸네요. 네. 이게 좀 예견됐다고 봐야 됩니까? 네, 그 시장에서는 아마 이번에도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올린다면 0.25%포인트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일단은 뭐 시장의 그 기대치 혹은 그 전망치에는 부합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미국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정례회의를 열고 이제 성명을 내면서 기준금리 현재 4.75에서 5.0%를 5.0에서 5.25%로 0.25% 올린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지난해 3월 이후에 연준이 10회 연속 금리를 올린 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최고 상단이 5.25%인데 미국의 기준금리 2007년 이후에 지금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와의 이제 금리 차가 1.75%포인트까지 벌어지는데요. 지금 우리 이제 금리가 3.5%입니다. 네. 근데 이 같은 그 한미 간의 금리 역전폭 역대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으로서는 한 번도 지금 이제 가보지 못한 길로 들어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통위원회가 우리도 이제 따라서 기준금리를 이제 올릴 것인지 네. 아니면은 계속해서 동결로 가면서 상황을 지켜볼 것인지 일단 이제 관심이 좀 쏠리게 됐습니다. 미국이 그 연준이 금리 인상 택한 것 여전히 아직도 미국에서는 그 물가가 높고요. 예. 그래서 이제 물가를 낮추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은데, 하지만 최근에 미국도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미국 중소은행들 계속해서 뭐 파산하는 곳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런 불안감,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차마 동결까지는 못하고 인상을 하되 최소한 폭으로 인상을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미 간 금리 차가 커지면 통상 환율이 불안정해지잖아요. 근데 네. 그렇지는 않았어요. 이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시장이 이번에 한번 올릴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 예측 안에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일단 안정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오늘 금리 올린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은 그렇다면 다음번에는 어떻게 할 건가 이것을 이제 관심을 기울였는데 네. 아마 이번이 거의 마지막이 아닐까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는 연준이 동결하거나 금리를 내릴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금융시장이 안정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네. 연준이 오늘 이제 정책 결정문 이걸 발표를 하면서 그 전에는 이제 추가적인 이제 정책 긴축이 적절한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이제 문구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 문구를 싹 뺐습니다. 네. 이 문구를 뺀 거에 대해서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러면 이게 다음번 그 연준의 금리 결정 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올리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가 커졌는데 오늘 우리 원달러 환율 어제보다 15.4원 뚝 떨어졌습니다. 이런 기대가 커졌고요. 또 코스피의 경우는 0.46포인트 살짝 떨어졌는데 네. 이런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그리고 환율시장 오히려 환율시장은 더 좋아졌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기대감이 먼저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연준의 시장 기대를 벗어나거나 어긴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시장의 그렇죠. 예측을 정말 많이 틀렸는데 연준 의장은 지금 더 올릴 가능성을 열어뒀잖아요. 근데 시장은 아니다. 계속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모습이 있네요. 네, 오늘 이제 전체 분위기가 파월 의장은
연내 금리 인하는 좀 시기상조다 이런 이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볼 때는 이거는 우리가 좀 빠르게 긴축이 이제 끝날 거라는 기대감을 갖는 것을 막기 위해서 파월 의장이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제 립 서비스 같은 걸 한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좀 의심을 하는데. 시장에 이제 그 시카고 상품 거래소 이제 패드워치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환율을 좀 향후에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시장에서 전망하는 건데, 요거는 오전까지의 분위기를 보니까 6월에 열리는 FOMC 회의에서 금리가 동결될 거다 이 가능성 무려 83%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가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가 이제 60.3%까지 치솟고 있고요. 9월에는 그렇다면 9월에도 인하할 가능성이 또 83%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에는 동결, 그다음 7월에도 인하 가능성이 크고 혹시 7월에 안 하더라도 9월에는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2년물 국채금리 어제 같은 경우는 동시에 다 내렸습니다. 이제 이 말은 곧 미국이 금리를 내릴 시기가 다가왔다라고 시장이 이제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달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잖아요. 네. 지금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됩니까? 지금 이제 거의 끝났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지금 올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맞습니다. 지금 5월 25일 날 이제 우리도 이제 한국은행도 이제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는데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쨌든 오늘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 최대로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요거를 주til되면 올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 FOMC는 이제 다음번에 가면 동결하고 그다음에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 금리를 이제 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은이 또 약간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금리를 올리게 되면 또 우리 그 금융시장, 특히 우리 그 경제가 이제 긴축에 영향을 또 받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은이 계속해서 이제 부담스러워하는데요. 일단 한은은 이런 한미 간의 금리 차가 물가라든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국내 경제 상황 감안해서 아마 결정하지 않을까 저는 지금 이렇게 보는데 대체적으로 국내 시장에서는 결국은 또 동결을 할 거다. 동결할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창용 하는 총재도 여러 차례에 걸쳐가지고 한미 금리 차에 대해서 우리가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또 지금 환율이 오늘 뭐 떨어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지금 1,320원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막판까지 한은이 좀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물가가 더 중요하다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발언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네, 오늘 그 아시아개발은행 ADB 연차총회가 지금 인천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여기서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얘기가 아직은 물가 상승 불안 요인들이 좀 많이 남아 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경기 부양 기조로 전환할 때가 아니다. 당분간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데 정책 역량을 모으고 유지해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전히 이제 물가가 중요하고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고환율 정책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일단 우리가 뭐 인하까지는 전혀 지금 생각 안 하는 거고요. 최소한 동결 이상을 유지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뉘앙스를 풍긴 것으로 이제 보면 됩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최근에 우리가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거 금리를 뭐 이렇게 내리든지 아니면 이제 금리를 손댈 수가 없으면 좀 추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요구를 좀 많이 했는데요. 재정 정책을 통해서 돈을 조금 더 풀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통화 정책을 손댈 수가 없다면 재정 정책을 펴라는 건데 오늘 물가가 더 중요하다. 이제 이 말에 이제 뒤에 있는 뉘앙스는 재정 정책 펴지 않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추경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도 이제 보시면 됩니다. 지금 물가가 중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추경을 하느냐. 왜냐하면 추경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경기 부양책이니까요. 돈이 더 풀리게 되는데 그러면 또 물가를 자극해서 물가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경을 꺼리는 이유로 이제 물가 얘기를 꺼냈는데 사실 이제 속내는 아마 한 두 가지 정도가 되었을 겁니다. 하나는 이번 정부가 이제 출연하면서 계속해서 재정 건전성 유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추경을 하려면 이제 국채를 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재정 건전성이 또 나빠지니까 현재 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스탠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추경을 할 수가 없는 이런 게 지금 속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건 뭐 제가 또 세입 추경이라는 것도 있긴 한데 이 어떤 식으로든 추경을 하게 되면 결국 작년에 정부가 세수 추경이 잘못했다.
요거를 또 인정해야 되는 문제가 지금 생깁니다. 네. 네. 계속해서 지금 세금이 적게 들어오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기재부는 공식적으로는 이게 완전 틀렸다는 지금 얘기는 이제 하지 않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추경을 하게 되면 어쨌든 세금이 적게 들어왔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하고 그래서 국채를 발행을 하든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세수 추계를 잘못했다는 이제 이 공격이 때로는 이제 정치적인 부담으로도 올 수 있다 보니까 가급적 지금 추경을 꺼리는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추경호 부총리 발언은요. 물가 인상률이 지금 한 3%대잖아요. 네. 2%대도 사실 우리나라는 물가 인상이 물가가 너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어느 정도 숫자까지 확인해야 지금 저 경기 부양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지금 한은의 목표치가 2%인데, 예. 근데 지금 물가 상승률이 이제 3%로 떨어졌습니다만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이제 근원 물가의 경우는 여전히 지금 4%대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지금 보면 식품이라든가 이 외식 물가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좀 높습니다. 서비스 물가가.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경제부총리 입장에서는 저 서민들이 체감하는 체감 물가는 크게 안 떨어졌다라는 이제 지적에 대해서 뭐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는 그런 근원 물가가 조금 더 떨어지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도 물가에 대한 부담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정부가 그 여러 가지 전기요금이라든가 네. 또 그 가스요금을 하반기로 지금 밀어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추경을 했다가 그러되면 하반기에 지금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러한 소위 말하는 유틸리티 요금을 올리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부총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그 보관을 머릿속에 두고 이런 이제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한 것 아닌가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부터는 수출이 조금 풀리지 않겠느냐, 무역 흑자가 좀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긴 하던데요. 지금 흘러가는 흐름으로 볼 때는 경기 침체에서 쉽게 벗어나기는 올해 내에 벗어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수출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는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계속 했었거든요. 예. 올 초에는 괜찮아질 거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작년에는 하반기는 나쁘지만 상반기는 좋아질 거다 했다가 지금 안 좋아지니까 그렇다면 하반기는 좋아지지 않겠냐. 예. 그러면서 상저하고라는 말을 썼는데 또 최근에 또 계속 의미가 없다 보니까 이제는 상저하중 또는 이제 상저하저 아니냐 이제 얘기 나옵니다. 이런 우리 기대가 자꾸 어긋나는 게 뭐냐면 당초는 이제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 우리 수출이 늘어날 거라는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 경제는 예상대로 살아나는데 우리 수출이 여기에 맞춰서 지금 같이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데 우리가 이제 표면적으로는 뭐 중국이 내수 산업 중심으로 성장하고 또 이제 서비스 산업이 이제 크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중간재 수출하던 그 부분들이 이런 이제 바뀌어서 네네. 우리 수입 우리한테 큰 이제 수출이 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는 이제 그런 측면도 이제 하나 있습니다만, 네네. 또 어떤 측면에서는 최근 한중 간에 그런 이제 외교적인 이런 좀 불편함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외교적 문제까지 좀 풀려야지 가능할 것 같네요. 자, 오늘 경제 있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의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제주도와 남부지방, 충청권에 내리는 비는 오늘 밤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모레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제주도 산지 400mm 이상, 전남 해안과 경남권 남해안, 지리산 부근과 제주도 200mm 이상, 인천과 경기 남부, 강원 영서 남부 120mm 이상, 그 밖의 지역 20에서 100mm입니다. 특히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시간당 10에서 최대 5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안 지역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 초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항공기와 배편 이용객들은 운항 정보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17도, 광주 19도 등 전국이 15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대구 21도 등 전국이 16에서 2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서해 먼바다와 남부 앞바다, 남해서부 해상과 동부 먼바다, 제주도 해상은 최대 초속 16m의 강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고 물결이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2.3도, 습도 61%,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기사를 읽고 가만 생각해보니 이걸 안 먹은 지 꽤 오래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 집에 손님을 초대할 때나 가족들이 조촐한 모임을 할 때면 비법 샐러드를 내놓곤 했고 양상추와 더불어 이걸 넣으면 요리의 색감과 식감을 잘 살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먹은 게 언젠지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이게 쓴맛 때문인가? 아시다시피 2달 전 방울토마토를 먹은 어린이들이 구토와 복통 증세를 보였다는 신고가 잇따랐죠. 농림축산식품부 조사 결과 지난해 7월 농가에 보급돼 지난 2월 처음 출하된 신품종 TY 올스타가 문제였습니다. 다른 세계 품종과 비교했더니 유독 이 품종에서만 쓴맛을 내는 리코페로사이드 C라는 성분이 높게 나타난 겁니다. 농식품부는 이 품종을 재배하는 농가 20곳에 대해 생산한 방울토마토 전체를 폐기하도록 조치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쓴맛 방울토마토를 맛볼 수 없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들이 구입을 꺼리면서 방울토마토 판매량이 급격히 줄었고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 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대추 방울토마토 3kg 한 상자 평균 가격은 13,000원 남짓. 3월 초순 25,000원에 거래됐던 거에 비하면 가격이 거의 반토막 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기름값, 인건비 등등 요즘 생산 비용이 크게 높아진 걸 감안하면 농민들은 손해를 보고 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쓰러질 위기에 놓인 농가들을 다시 살리려면 뭐니 해도 소비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합니다. 날이 따뜻해질수록 출하량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날 연휴 기간 동안 평소보다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기회가 많으실 텐데요. 근사한 방울토마토 요리 내놓으시면 어떨까요? 저도 오랜만에 방울토마토 듬뿍 넣은 비법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샐러드를 만들어 먹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음식들 제일 좋아하는 건 라면 삼겹살 you know that 설렁탕 you know good 감자전 이랬던 날 내가 너를 만나고 신세계가 새로운 날 발견해 리코타 치즈 샐러드 버터 갈릭 브레드 쉬림 파스타 너 없이도 좋았을까 알리오 올리오 에그 베네딕트 스모크 셀몬 Have a glass of wine from Frank's 맛있게 식사를 하면 떠오르는 some dessert 제일 좋아하는 건 콜라 누룽지 you know that 쭈쭈바 you know good 캔커피 이랬던 날 내가 너를 만나고 신세계가 내가 촌스러웠지 초콜릿 마카롱 블루베리 스플레 레몬 타르트 너 없이도 좋았을까 플레인 요거트 뉴욕 치즈케이크 wish your bud have a cup of coffee tea 리코타 치즈 샐러드 버터 갈릭 브레드 쉬림 파스타 너 없이도 좋았을까 알리오 올리오 에그 베네딕트 스모크 셀몬 네가 먹여주면 다 좋아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소란의 리코타 치즈 샐러드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먼저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 다양한 의견 들어오고 있는데요. 5521님 올해 아파트 인근에 10평 텃밭을 분양받아 여러 모종을 심었어요. 그중 방울토마토도 있고요. 저는 토마토를 좋아해서 여러 모종 중 1순위로 심었는데 먹기도 편하고 건강에도 좋은 방울토마토 다시 국민의 먹거리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토마토를 직접 심어서 드시는 쪽이신 것 같은데요. 주변 분들한테 많이 방울토마토 사드시라고 권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287님 저도 어제 방울토마토 샀어요. 가격이 좀 내려서 2팩 샀는데 맛있었어요. 앞으로도 방울토마토 선입견 없이 많이 사 먹어야겠네요. 이렇게 의견 주셨어요. 그리고 방울토마토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저도 사실은 잘 몰랐거든요. 또 굉장히 심각하구나 상황이 이런 생각이 오늘 또 갑자기 번쩍 들었어요. 샐러드로 먹어도 좋지만 방울토마토 요즘은 굉장히 아삭거리잖아요. 예전엔 좀 물컹거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 토마토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사서 입이 궁금할 때, 심심할 때 이렇게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주말 지나면서 꼭 방울토마토로 샐러드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또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8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잠시 코로나19 확진자 수 안 전해드렸는데 네. 이게 그 사이 2만 명을 지금 넘어섰어요. 이게 안 보는 사이에 조금씩 늘어서 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확진자가 2만 146명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전날보다는 그래도 51명이 적은 수치인데 이제 이걸 왜 주목해서 보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지난 2월 1일 날 2만 412명 이후에 석 달 가까이 2만 명을 넘지 않았었는데 어제와 오늘 발표된 확진자가 이틀 연속 2만 명대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 봤을 때 5,867명, 2주 전과 비교하면 6,000명이 넘는 수치가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좀 찾아보자면 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가 되면서 확진자 수는 조금씩 늘어왔어요. 지금 네. 이제 한 달 평균을 보면 이틀 동안은 2만 명을 넘어왔습니다만 10,000명대에서 지금 4월 4일 같은 경우만 해서 보면 거의 15,000명에 가까운 14,465명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지금 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질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봤을 때는 네.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나 이런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계속 잘 지켜달라라고 하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지금 뭐 가정의 달이라고 흔히들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5월 되면은 연휴도 많고 네. 사람들이 많이 놀러도 다니고 그렇죠. 접촉할 기회가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코로나19 우리 일부 스타트 과거에 보면 알겠지만 접촉하는 기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확진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조금 좀 경계하는 마음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리고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뭐 저희가 엠폭스도 계속 소식을 전해드렸지만 수도 그리고 또 볼거리로 불리는 유행성 이하 선염 감염 환자가 늘고 있다 그러네요. 지난달 29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도와 유행성 이하선염 의심 환자가 9,033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수도 환자는 6,588명, 발생률을 따지면 10만 명당 12.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27.6%가 늘었고요. 네. 유행성 이하선염 환자는 2,445명, 발생률은 10만 명당 4.8명, 24%가 증가했습니다. 주로 이제 수도랑 유행성 이하선염이 봄에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해서 이제 학령기에 있을 경우에 발생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내원을 하게 되면 접종 시기가 됐거나 누락된 접종이 있으면 접종을 하라고 하고요. 의심 환자는 네. 관할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서 이 접촉하는 빈도가 많아지고 예전에는 이제 대택 수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게 예. 줄어들면서 아마 감염 환자가 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거고요.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등원을 하지 않는 거, 등교를 하지 않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수두는 너무 어렸을 때 걸려서 그랬는지 기억이 잘 없고요. 볼거리는 초등학교 때 걸렸는데 정말 너무너무 아팠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전 수두는 너무너무 가려웠던 기억이. 긁지 말라고 엄마가 얘기를 해도 안 긁을 수가 없어서 끝내는 얼굴에 상처가 남았었는데 저희 삼남매 한꺼번에 같이 했어요. 그렇죠. 수두는 본래 그렇게 이제 전염이 되니까. 네, 옮겨지니까요. 볼거리 같은 경우는 뭐 얼굴 여기가 진짜 푹 붓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네, 맞습니다. 요즘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네. 지금 감염되지 않도록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역당국이 신종 감염병 출현에 대비해서 하루 확진자 100만 명에도 대응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네. 신종 감염병 발생 주기가 짧아지고 있고 발생하고 있는 그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팬데믹이 이번에 코로나19라든지 이렇게 한번 지나가고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신종 감염병이 발생을 했을 때 최대 200일 내에 주요 수단을 확보하고 하루 확진자 100만 명을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특히나 이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취약계층을 잘 보호해야 된다. 이거 세 가지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감염병 전문병원을 포함해서 상시로 병상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 비어있는 병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갑자기 발생하게 되면 갑자기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늘리고 격리실이나 감염 예방 관리료 보상을 강화하면서 권역별로 의료 대응 서비스를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 방침이고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인력이라든지 중환자실이라든지 감염병 병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군과 민간이 지원받는 사전체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번에 코로나19 겪으면서 우리가 느꼈던 게 그러니까 질병이 질병으로 끝나지 않고 경제적인 타격으로 번지는 걸 많이 봤습니다. 맞습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긴급 보상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런 기준도 마련하는 것이 참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제일 관심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상병수당 제도화일 거예요. 감염병이 발생을 하면 코로나 같은 경우 일주일 격리를 했습니다만 처음엔 2주 격리했었잖아요. 네. 이 격리를 하는 동안에 제대로 보상이나 법적인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아프면서도 일을 해야 되고 그게 또 다른 사람에게 질병을 옮기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하겠다. 전체적인 그림을 얘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계획만 발표하고 또 실행이 안 옮기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 코로나19 사태 때 많이 느꼈던 것처럼 공무원들이 의료 현장을 좀 많이 누비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현장에서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러니까 코로나 때 계속 정부가 뭔가 발표를 하면 현장은 이거 달라요.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대비책을 제대로 만들려면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당장 이거는 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충남 태안에서 중학생이 다른 학생을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요. 네, 이 동영상이 중학생 A양 14살입니다. 지난달 30일 태안의 한 지하 주차장에서 15살 B양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주변 학생들이 있었는데 웃으면서 방관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 영상인데요. 폭행을 당한 B양의 경우에는 이제 B양 바닥에 쓰러져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는 A양의 얼굴을 발로 차는가 하면 가슴과 등을 잇따라서 발로 내려차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고요. 머리채를 잡아 끌었다든지 손바닥으로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말리는 게 당연한 건데 말리지 않고 웃고 지켜만 보는 모습이 담겨서 더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영상에 나오는 중학생 15살 A양 등 2명을 입건한 상황이고요. 지난달에 이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를 2시간 동안 끌고 다니면서 발로 차고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냈다. 그래서 때렸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피해자의 경우에는 코뼈를 포함해서 골절상을 입었다고 애초에는 알려졌었는데 얼굴과 목에 타박상만 있고 현재는 병원에서 퇴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가해자들과 이 피해를 입은 학생의 경우에도 충남 태안과 서성 홍성 등지에서 무리지어서 어울리던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전학이 조치됐던 두 사람이 주말을 맞아 집에 왔다가 이번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고요. 피해자가 경찰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가해자로 추정되는 학생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까? 네. 반성하는 내용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특히나 네티즌들을 향해서 비아냥거리는 태도를 취했다고 합니다. 욕설과 함께 지들도 어디 가서 처맞고 댕겨서 억울한가 이런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게시글을 올렸는데요. 가해자들에 대해서 당연히 비난의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자신을 비난하는 아니 비판하는 누리꾼들을 상대로 이런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누리꾼들은 그걸 보고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운가 반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너무 모른다. 인성교육이 절실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고, 좀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타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내일 이제 어린이날을 앞두고 있잖아요. 예. 혹시 뭐 준비하고 계시는 거 있어요? 비가 많이 온다 그래서 제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무슨 월드 가서 3시간 반 기다려서 놀이기구를 하나씩 타고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요. 이제 올해는 가자는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근데 어린이날 앞두고 어린이들한테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가장 많았던 대답이 가족과 함께 있을 때였다고 하네요. 네. 충남 지역의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 학생 2,579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문항이 10개였어요. 뭐 어린이날 가장 하고 싶은 일, 받고 싶은 선물, 부모님과 선생님께 가장 듣고 싶은 말, 뭐 친구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네. 어린이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46.1%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제일 하고 싶은 일은 가족들과 나들이 가는 거. 그러니까 앞뒤가 좀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죠. 네. 48.6%. 친구랑 뛰어놀기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게 14.5%밖에 안 돼서 가족들과 함께 가고 싶다는 게 3배 이상 많았습니다. 받고 싶은 선물은 스마트폰 및 아이패드 등의 전자기기, 용돈 네. 등이 꼽혔고요. 제일 짠했던 거는 제일 듣고 싶은 말은 뭐냐? 사랑해였다고 합니다. 예.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면 행복한 순간이다라고 하는 어린이들의 답변은 있었는데요. 네. 올해 아동 행복지수가 4점 만점에 1.66점이라고 합니다. 최근 3년 동안 제일 낮았는데 예. 이 비교를 해보니까 어린이들이 잠자는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공부하는 시간은 점점 길어지고 혼자서 저녁밥 먹는 어린이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가장 바라는 건 어쩌면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일상인데요. 아이들한테 그걸 못 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100년 전에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 선언에 이런 대목이 나오죠. 네. 어린이들의 생활을 항상 즐겁게 해주십시오. 그럼 지금 어른들은 어떻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수면 부족이라도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모든 어른들이 다 가슴 찔릴 것 같습니다. 내일 학원 간다고 슬퍼하는 아이들도 많더라고요. 어린이날. 어린이날 학원은 안 가지 않나요? 저희 꼬마는 안 가는데 가는 어린이들이 있더군요. 아니 근데 뭐 그동안에 못 해준 거 같이 놀아주지 못한 것 때문에 어린이날 어디 가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 잡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하필이면 또 어린이날 평소에 어린이날 비가 오는 경우가 별로 없다면서요? 보다 처음 봤어요. 저도 제가 이렇게 비가 많이 와요. 이번에 기상 상황이 정말 예상치 않은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이게 2005년 이후에 18년 만에 거의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제주는 벌써 비가 정말 많이 왔습니다. 예. 제가 집계를 보니까 지금 제주의 9시까지 강수량이 286.4mm 9시까지 제주예요. 예. 그러니까 제주에서 관측을 시작한 1961년 이래 5월에 하루 강수량 역대 1위입니다. 제일 그 전에 많이 내렸던 거는 1992년에 5월 6일에 예. 250.8mm가 내렸고 2015년에도 220.5mm가 하루에 내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거보다 가장 많은 양의 비가 서귀포에 내렸습니다. 5월 중에서 가장 많은 비가 내렸고요. 또 그 비가 많이 내리면서 항공기 결항 등의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제주공항에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불고 비가 많이 내리면서 제주를 오가는 여객기들이 결항하고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학 여행을 간 33개 학교 6천여 명이 지금 발이 묶인 상태고요.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했던 도민과 관광객을 포함한다면 2만 명의 사람들이 발에 묶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연휴잖아요. 네네. 7일까지 하루 4만 명씩 총 17만 4천 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국내선 여객기 96편, 국제선 여객기 4편, 100편의 운항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아유, 뭐 지금 항공기가 이렇게 다 뒤죽박죽이 돼버리면 네.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굉장히 불편하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더 비가 온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내일은 어느 정도 오는 겁니까? 지금 오늘이 5월 4일이니까요. 네. 5일부터 전국이 흐려지면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 제주에 비가 많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주에서 내린 비가 위로 올라오면서 남해안과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상황인데요. 한라산 같은 경우는 입산이 전면 통제가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가 많이 내리면서 10여 건의 침수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비가 오늘 밤 전국으로 확대되고 네.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모레 낮까지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부터 토요일 새벽 사이에도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전국에 뭐 행사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 네. 행사들이 다들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산지에는 최대 6일까지 누적
예상 강수량이 400mm 이상. 그다음에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과 남해안을 제외한 전라 경남권, 경북 북부 서해 5도에도 30에서 100mm의 비가 예상이 됩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과 강원 영서 지역의 경우에는 120mm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6일 낮까지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네. 기상 상황에 따라서 6일 저녁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비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온다는 소식 전해지니까 어디 멀리 가기는 조금 어렵고 실내 네. 테마파크 쪽으로 많이 몰리나 봐요. 네, 날씨가 이제 비가 많이 오는데 폭우라고 그냥 부슬부슬 비가 오는 게 아니니까 꽤 많이 온다고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너무 난감한 거죠. 워터파크 같은 경우는 아예 뭐 갈 수가 없으니까 일정을 취소하셨고 캠핑장 양도 글이 넘쳐난다고 하는데요. 어린이날 연휴에 전국적으로 비가 쏟아진다고 하니까 이 캠핑장에다가 잡아놓으셨던 분들은 다들 또 양도하겠다. 예. 취소도 안 되잖아요. 전날이어가지고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야외 활동이 어려워지니까 실내 테마파크를 가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3시간 반 기다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매직 패스 같은 게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에는 미리 줄 안 서고 그냥 줄 안 서고 먼저 들여보내주는 패스가 있는데 제가 그냥 고집부리고 그걸 안 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서 있는 자리 안 그래도 줄이 긴데 매직 패스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앞에 들어오니까 계속 줄이 길어지더라고요. 근데 실내 테마파크를 가고자 하는데 그런 상황이니까 그럼 매직 패스를 사려면 지금 사기가 어렵잖아요. 안표가 기승을 부린다고 하는데요. 이 10회권 4장을 장당 15만 원씩 주고 사겠다라는 글들도 있는데 원래 10회권 한 장 정가가 89,000원인데 이걸 15만 원 거의 한 2배 가까이 주고도 구매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나설 정도로 부모님 참 난감한 상황이 됐어요. 비 때문에. 하여튼 어린이날은 원래 그런 날이에요.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 보면. 네. 근데 1803님께서요. 놀이공원 분식 코너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어린이날 대비해서 어묵 꽂고 음식 준비하고 이제 퇴근했어요. 단기 아르바이트라 열심히 해서 장기로 뽑히고 싶어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내일 고생 많이 하겠는데요. 어린이날의 2가지 모습입니다. 작년에 갔을 때 저는 9시 입장했는데요. 11시 오전 11시에 입장이 금지됐어요. 너무 많아가지고요. 예, 그 수용 인원을 초과해서. 근데 올해는 그거보다 더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린이날 아이들 위해서 열심히 같이 놀아주시는 것도 좋지만 또 이렇게 그걸 응대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아르바이트 1804님 같은 분들도 있다는 그런 것도 좀 기억해 주셨으면 그러니까요. 좋겠고 1804님도 장기 아르바이트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수로 가겠습니다. 홍대 입구역 근처에 떨어져 있던 지갑을 절대 줄지 마라. 뭐 이런 경고글이 퍼지고 있던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트위터에 홍대 입구역 출구 쪽에 똑같은 지갑이 떨어져 있다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작은 지갑을 일부러 떨어뜨리고 가는 중년 여성을 이번 주에만 2번 봤는데 이 글을 쓴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오늘도 퇴근하는데 2번 출구 앞에 또 그 작은 지갑이 있다. 이게 무슨 범죄가 아니냐. 이거 주우면 안 될 것 같다. 무섭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게 하루 만에 100만 회 이상 조회가 됐고 10,000번 가까이 공유가 된 거예요. 줍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라 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냐면 지갑을 주웠는데 돈이 40만 원 있었는데 왜 2만 원밖에 없죠? 라고 우긴다거나 아니면 내 지갑을 도둑 맞았다고 우길 수 있다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합의를 해주거나 돈을 건네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2011년에 40대 남성이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놓아두고 주변에 숨어 있다가 누가 그 지갑을 들고 가면 남편하고 경찰에 알리겠다라고 협박을 해서 33만 원을 챙겼다고 합니다. 길거리에서 주운 남의 물건을 바로 신고하지 않고 자기가 갖게 되면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해당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수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번에 거쳐서 1,700만 원을 뜯어낸 일이 있었습니다. 2017년에도 중학생들이 지갑을 떨어뜨린 다음에 초등학생이 그걸 주워가며 협박한 일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글이 공감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럼 이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사실을 확인해 보면 아직까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지하철 관계자가 설명하기는 홍대 입구역 2번 출 진짜 사람 많잖아요. 네.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당연히 분실물 신고는 10건 20건 들어온대요. 그런데 평소보다 더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또 똑같은 지갑이 계속 떨어졌다는 민원도 없었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뭐 특별한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고 지갑을 주었다고 접수된 거는 다 주인을 찾아갔고 정보도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계속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건 근거가 없다는 건데요. 어쨌든 지갑을 주우시면 경찰서에 들고 가셔야 된다는 거. 그럼요. 네. 인근에 그 지구대 가까운 데 있으면 네, 들고 맡기시면 가셔서 되겠습니다.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밤참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일상 속 활력을 찾아내는 시간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공연 제작사랑 안용수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작년 6월에 시작했거든요. 이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가. 그래서 만 1년을 맞이하는 5월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1년이나 됐어요. 네. 좋은 공연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안영수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진짜 노력 많이 해주셨어요. 정말 제가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이제 정말 솔직히 처음에 제안 왔을 때 하긴 하겠는데 네. 오랫동안 이렇게 그 공연 소개하는 코너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 못했거든요. 근데 5월 딱 되니까 약간 그 저의 좀 한편에 이렇게 숨겨놨던 그 소망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정말 좀 기쁘더라고요. 아닙니다. 네. 그동안에 공연 소개를 해주시기 위해서 매번 공연 보러 다니기도 하시고 가서 이걸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돌아갔겠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매번 하는 게 하나 있으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맞아요. 원래 그렇더라고요. 네, 신기할 정도로. 그동안에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년 365일 저희와 함께 해주신 것만으로도 저희가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무척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공연을 갖고 오셨어요. 예,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소망이 이루어진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갖고 온 공연이 이제 그 장르를 소개하자면 본격 애국 호러 코미디 힐링 뮤지컬 이런 거 하나 갖고 왔거든요. 왜 이렇게 수식어가 길어요? 이 내용도 좀 이해하기 힘드실 수 있어요. 귀신들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어지게 도와줘서 귀신들이 성불하는 작품. 그래서 이제 귀신들의 성불도 도와주고 그리고 또 시대적인 배경이 일제 강점기거든요. 일제 강점기의 독립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그야말로 5월에 어울리는 이 5월에 반드시 봐야 되는 지난 6회 한국뮤지컬 어워즈에서 400석 미만 작품상을 수상한 작품 재미와 감동 모두를 만족시키는 뮤지컬 바로 뮤지컬 쿠로이 저택엔 누가 살고 있을까라는 작품을 제가 오늘 갖고 왔습니다. 사심이 조금 껴있는 것 같네요. 느껴졌나요? 제가 냉정함을 좀 유지하려고 노력하려고 하다가 좋은 작품 좋다고 얘기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동안에 다른 작품도 그렇게 소개해 주셨으니까. 그죠? 별다를 거 없었죠. 하지만 이제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가 제작하는 작품이기도 해서 좋은 점을 좀 강조했던 것뿐 그렇게 생각해 줍니다. 아닙니다.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작품은 막 그냥 한껏 칭찬해주고 한껏 많이 보러 가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자신이 제작한 작품은 그렇게 말 잘 못하거든요. 그렇죠. 약간 겸손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요. 하지만 겸손이 미덕이 아니라는 거. 저 망하면 방송도 못합니다. 아니요. 다른 작품만큼만 해주십시오. 그거보다 조금 더. 계속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그 전에 말씀드릴 때 뭐 맘마미아 이런 걸 말씀드리면서 데스노트 이런 거 말씀드리면서 뮤지컬 제목은 좀 짧고 임팩트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었는데 맞아요.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짧고 임팩트가 있을 것 같지 않으면 아주 길고 복잡해서 호기심이라도 갖게 만들어야 되겠다. 쿠로이 저택의 전략이었어요.
전략은 아니었는데 처음 대본 받았을 때 그런 제목이었는데요. 네. 그렇게 이해하려고 생각하고 근데 있습니다.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긴 해요. 크로이 저택에 누가 살고 있을까? 예. 제목에 물음표까지거든요. 네, 궁금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시대 배경은 일제강점기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혜웅이라는 인물이 주인공입니다. 이 인물의 직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직업은 이제 시계 수리공이고요. 혜웅이라는 이 주인공한테는 이제 독립운동하는 형이 있는데 네. 쌍둥이라고 해도 될 만큼 아주 똑 닮은 네. 형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형이 그 독립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경찰한테 쫓기는 거죠. 예. 그래서 혜웅이가 일본 경찰에게 그 형인 줄 알고 의심을 받고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쫓기다가 박혜웅이라는 주인공이 어떤 검게 탄 집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박혜웅이라는 주인공이 어쩌다가 이제 크로이 저택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고요. 예. 이제부터 이제 이 크로이 저택에 살고 있는 귀신들이 있거든요. 이 귀신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가만 있어봐요. 일제강점기 때기니까. 예. 애국. 맞아요. 그리고 호러 귀신 나오니까 맞습니다. 호러. 예. 코미디가 없네. 예.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네. 느껴지게 돼 있습니다. 네. 이제 그 크로이 저택에는 오키라는 어린 소녀 귀신이 지방령으로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오키 이외에도 선관 귀신, 처녀 귀신, 아기 귀신, 장군 귀신이 이제 함께 이 집에 있습니다. 네. 이 귀신들이 한없이 이제 이 집에 이승에 머물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성불을 해야지만 되는 상황인 거죠. 예. 그런데 사람들이 이 집에 들어오게 되더라도 뭐 귀신을 보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지 뭔가 좀 성불을 할 수 있는 뭔가를 해볼 수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 들어온 이 박혜웅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거든요. 귀신들이. 네. 그런데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이 혜웅이라는 인물은 이 귀신들과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이 귀신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설정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귀신들끼리는 뭔가를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박혜웅이라고 하는 난데없이 사람이 튀어들어왔는데 네. 우리도 알아보고 예. 말귀도 듣고 예. 나 대신에 뭔가 해줄 수 있는. 그렇죠. 귀신들한테는 성불할 수 있는 더없이 네. 좋은 기회가 찾아온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이 박혜웅이라는 인물은 귀신을 보는 설정이 있고 이 귀신들이 이 인물을 맞이하는 설정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여기에 하나의 상황이 또 하나 추가되는데 이 귀신들은 바로 그 혜웅이한테 도움을 받아서 성불을 하려고 하고 혜웅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경찰의 추적을 피해서 배를 타고 떠나려고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혜웅이랑 귀신들이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서로를 좀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귀신을 성불시켜줘야 되는 혜웅이도 귀신을 이제 성불시켜줘야지 혜웅이도 탈출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네. 주인공 오키가 지방령이어서 결국 혜웅이도 이 오키라는 지방령이 성불하기 전까지는 이 집을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귀신들과는 약속이란 걸 하면은 반드시 지켜야지만 되는 이 작품의 룰이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아주 기묘한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재미 요소가 엄청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코미디. 네, 그렇죠. 유머가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말로 표현한 유머가 아니라 정말 공연장에서 보시면 박장대소할 만한 유머들이 많이 이루어진 그런 뮤지컬입니다. 평상시에 줄거리 설명하실 때 네. 자세히 설명을 좀 안 해주셨잖아요. 네, 살짝 스포가 될까 봐. 그렇죠. 네. 공연을 보실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오늘은 뭐 다 해주셔도 되지 않아요? 저는 이 작품은 좀 내용을 좀 알고 가서 보셔서 재미있는 부분을 박장대소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하긴 이렇게 스토리를 듣는 거하고 직접 네. 가서 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그러니까 티켓 금액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제가 끝까지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지방령인 오키가 이제 성불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오키가 죽기 전에 네. 생전에 즐거웠었던 추억의 어떤 장면을 재현을 하면 된다고 오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크로이 저택에서 함께 살던 아저씨랑 풍금을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던 추억이 있었는데 그게 정말 행복했던 추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똑같이 재현해야 되는데 문제는 풍금이 고장이 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혜웅의 역할이 직업이 시계 수리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시계 수리공이었던 혜웅은 풍금까지도 고칠 수 있었던 거죠. 기계를 만드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풍금을 연주하게 되고 기쁜 마음으로 성불식을 열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오키가 성불을 못해요. 왜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지가 않아요. 예.
뭔가 잘못된 거죠. 예. 그래서 뭔가 잘못됐음을 직감한 이 해웅이랑 오키가 살아있는 인간한테 빙의를 통해서 진짜 오키한테 숨겨져 있던 사연이 뭔지를 찾아보려고 하는 설정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집이 왜 까맣게 타서 이 쿠로이라는 말이 까맣다는 얘기거든요. 네. 왜 이 집이 까맣게 탔는지 그리고 이 작품이 왜 애국 뮤지컬인지 이런 것들이 그 상황에 모든 게 다 설명이 되는 그런 뮤지컬이죠. 이게 요즘 그런 거 하잖아요. 뭐뭐 해서 그 다음은 할 때 60초 광고. 그렇죠. 딱 그거. 딱 그 분위기로. 이 공연에 또 광고까지 집어넣어야 되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노래 한 곡 들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네. 노래 한 곡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요. 제가 준비한 노래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오키라는 지방령이 성불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이제 부르는 노래거든요. 네. 그 풍금 연주하는 모습을 재현한 다음에 노래 제목이 오늘이 날이네라는 넘버예요. 네. 모든 배우들이 같이 부르는 단체곡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나 먼저 갈게요. 이 풍진 세상에서 모두 잘 살아요. 오늘이 날이네. 집주인 승천하는 날. 그녀가 하늘 풀고 하늘로 승천하는 날. 그러니 준비해. 바다가 보이는 창문을 꽃병 가득히 담은 향기를 담은 제비꽃. 완벽한 오늘을 준비해. 나는 노래를 하고 너는 노래를 하고 너는 풍금을 치고 나는 풍금을 치고 노래가 완성되면 난 떠날 수 있어. 성불 말한 거 다 준비했어. 자, 그럼 지금부터 성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식순에 의거하여 가장 먼저 옥향의 성불가가 있겠습니다. 오늘 반주에는 박혜웅 군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소리를 타고 흐르는 우리의 상상 모든 것이 노래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소리. 큰 소리를 타고 스며든 우리의 바람 볼 순 없어도 만질 순 없어도 웅웅 소리가 만드는 기분 좋은 세상. 나 승천해요. 얼른 와요. 승천. 아니 뭐야 너? 니들 왜 여기 있냐? 너 왜 있어? 다시 해보자. 다시. 다시 해. 뭐야? 안 되지. 야, 반대로 돌아. 그래, 반대로. 웅큰 소리를 타고 흐르는 우리의 상상 볼 순 없어도 만질 순 없어도 둥근 소리가 만드는 기분 좋은 세상. 아니, 다시 볼 순 없어도 만질 순 없어도 둥근 소리가 만드는 기분 좋은 세상. 왜 안 되는가요? 왜? 안 되라고. 뮤지컬 쿠로이 저택엔 누가 살고 있을까 가운데 오늘이 날이네 라는 넘버 정욱진, 홍나현, 원종환, 양서윤, 김지훈, 황두현 배우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배우들 많이 나오는데요. 네. 대학로 소극장에서 6명 나오면요. 네. 가득
가득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400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공연장이. 300석 정도 돼요. 300석 정도 되는 거예요. 거기에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막 움직이면은 꽉 찬 느낌이 들겠는데요. 이제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설명을 돕자면 막 움직이면은 정도가 아니고요. 막 움직이면 정도예요. 정말 중간에 이제 분장 수정한다고 배우들이 와서 땀 땄거든요. 그럼 사우나 갔다 온 것처럼 머리 스타일이 다 죽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분장팀이 가서 이걸 드라이기로 말리고 다시 세우고 정말 배우들의 진을 쪽 빼놓는 그런 공연입니다. 네, 무대 장면이 조금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무대 연출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요. 이 무대 연출 꼭 설명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주인공 아까 말씀드렸던 박형이라는 친구와 오키라는 귀신 이 두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4명은 귀신들이 나오는데 모두 다 귀신 그리고 이외에 또 다른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역할을 하거든요. 1인 2역 이상을 소화합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나왔을 때 귀신들이 나와야 되는 무대 장치가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대학로 소극장에서는 보기 힘든 홀로그램을 통해서 귀신들의 모습까지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볼거리도 꽤 있는 공연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우들이 이제 귀신도 했다가 빙의도 되니까 다른 역할도 했다가 이러니까는 배우들이 정말 땀이 좀 엑기스라고 해도 되나요? 아주 그 즙을 다 짜내서 연기하는 배우를 아주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공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막 올린 지 얼마 안 됐죠? 오늘이 이번 시즌 3일째 공연을 방금 마쳤고요. 관객분들 보시면서 반응이 어때요? 뜨겁죠. 내내 웃으시면서 박수치고 하다가 마지막 정도에 가서 이제 약간의 감동을 받으시면서 나오시는 관객분들을 제가 만나 뵙고 방금 이제 이 시사회에 도착한 거죠. 그렇잖아요. 이런 공연 같은 경우에 열광적으로 막 거기에 막 몰입했다가 나오잖아요. 공연장 이렇게 문 열고 나올 때 갑자기 다리가 힘이 빠져가지고 휘청하잖아요. 사우나 들어갔다 나온 느낌 있죠. 맞죠. 다리에 힘은 없는데 기분은 아주 개운한 느낌. 공연장 가신 다음에 이제 그 개운한 느낌을 받으셨으면 참 좋겠고. 근데 이 작품 관객들 반응 계속 말씀해 주셔서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 창작산실이라는 창작 지원 프로그램 통해서 개발됐는데요. 개발돼서 공연을 올리자마자 관객분들의 입소문으로 확 매진이 됐었던 기억이 있어서 당시에 요즘 공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있다가 그때 한참 코로나 시기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은 작품은 인정을 받는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돼서 매우 뿌듯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공연을 이제 제작하는 제작자 입장이잖아요. 제작자 입장에서는 이런 공연 하나 이렇게 올리면 굉장히 가슴 뿌듯하기도 하고. 뿌듯하죠. 그런데 이제 작품 만든 다음에 관객 반응도 너무 좋아서 사실 지난번 시즌 때 공연이 끝난 바로 다음 날 종료된 바로 다음 날 시상식이 있었거든요. 초연 시작하자마자 상 받기가 쉽지가 않은데 작품상 받고 음악상 받고 극본상 받았거든요. 너무너무 기분 좋았죠. 그런데 반전은 공연이 끝난 바로 다음 날 상을 받아서 아무런 수익적인 도움을 받지 못해갖고 한참 땅을 치면서 아쉬워했었는데 이번 시즌에 이제 더 많은 분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공연이 잘 올라갔죠. 근데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 사이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제가 마음 고생도 많이 하고. 지난번 방송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5월 돼서 이제 335 가족분들도 그렇고 뭐 회사 단체도 그렇고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공연 보러 좀 나들이 가시는데 이 작품 선택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좀 걱정스러운 게 저는 잠시 노래 나갈 때도 얘기를 나눴지만 문화계가 지금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특히 대학로가 조금 침체됐다고요. 지난해 말에 이제 거리두기가 없어지면서 공연 시장이 확 좋아졌었거든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서 지갑을 열기가 쉽지 않아져서 관객분들의 발걸음이 조금씩 줄고 있다는 통계가 있는데 다시 좀 성장세로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그러려면 무엇보다 뭐 경기가 좋아져야 된다. 이건 뭐 모든 분야에 당연한 얘기고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선보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로 제작사들이 다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상을 받았던 작품, 관객분들한테 호응이 좋았던 공연들이 조금씩 좀 용기를 갖고 어떤 막연한 믿음을 갖고
공연을 계속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뭐 크로이즈 어택엔 누가 살고 있을까 이 작품뿐만 아니라 네. 다른 모든 작품들도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뭐 교보문고에서도 명예퇴직 받고 있다고 이게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때문에 출판계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던데 네. 공연계가 제일 먼저 타격받을까 봐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고요. 예. 자, 우리 노래 그 한 곡만 갖고 오시지는 않았을 텐데 예. 그 곡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마지막 곡 갖고 온 게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이랑 좀 그 이어지는 부분이라 예. 이게 제가 내내 그 작품이 코미디 위주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재미있다, 신난다 네. 이런 말씀드렸는데 예. 사실 이 크로이즈 어택에 있는 비밀에는 아픈 우리의 역사인 그 일제 강점기가 배경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아픈 상황을 살고 있었던 당시의 인물들이 독립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살았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나왔던 아까 귀신들 그리고 귀신과 인간의 약속이라는 어떤 막연한 믿음. 아마 이 막연한 믿음을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한테도 꼭 필요한 마음 아닌가. 방금 전에 아까 어려워진 경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더 다시 힘낼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믿음이 필요한 시기에 저희 공연의 후반부에 나오는 음악 막연한 믿음 2라는 넘버가 있는데 예. 이 음악의 가사가 지금을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 좀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딱 갖고 왔는데 연결이 자연스럽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막연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저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환의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욱진, 송나영 배우가 부른 뮤지컬 크로이즈 어택엔 누가 살고 있을까의 넘버 막연한 믿음 2 들으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